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0년도 국제 이비즈니스 학교의 추계학술 발표대회에서 발표를 맡은 당국대학교 경영학과 조수지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온라인 투자 정보로서의 애널리스트 보고서의 정보력과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시장에서 효율성 그리고 애널리스트의 역할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많이 이루어진 바가 있는데요. 금융시장에서 효율성이라고 하면 파마라는 그 유명 재무학에서의 연구자가 효율적 시장 가설을 주창한 이후에 재무학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연구 주제로 연구가 많이 되어진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는 공적 정보까지는 시장 가격에 바로 반영이 되지만 사적 정보, 그러니까 공적 정보가 아닌 사적 정보는 가격에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준강형 효율성을 가지는 것으로 금융시장의 효율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효율성 측면에서 애널리스트 보고서라는 것은 사실 가치 있는 시장 정보를 생성하고 공급하는 또 하나의 통로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 정보를 획득함에 있어서 다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를 많이 활용을 함으로써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이때 애널리스트 보고서는 두 가지의 보통 역할을 한다고 선행 연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시 정보를 해석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공시 정보를 발굴해내는 역할을 한다고 많은 선행 연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의 공시 정보를 해석하는 것은 이제 매번 투자 설명회 같은 것들이 열리면은 공시 정보를 해석을 해서 그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는 속도를 높이고, 또는 이제 공시되어 있지 않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애널리스트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그러한 비공시 정보들을 발굴하고 시장에 제공을 하고, 이러한 정보가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보통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리하면 애널리스트 보고서는 금융시장의 효율성 측면에서 금융시장과 투자자 사이에 정보의 매개체가 되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금융시장에서 애널리스트 보고서의 실제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첫 번째로 가장 단순한 이유는 보고서 자체 해석이 굉장히 어렵고, 이것은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의 독자가 사실 실제 증권사에서는 기관 투자자에 조금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증권사 수익과 연관이 있는 그런 기관의 대량 주문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 개인 투자자를 독자로서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내는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어떤 주장도 있냐면 애널리스트 개인이 높은 노동 강도가 있기 때문에 보고서 자체의 그런 가독성이나 전달력에 대한 고려가 낮아진다는 그런 주장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가 제공하는 정보, 즉 애널리스트 보고서에서 제공되어지는 정보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진 바가 있는데요. 주로 이익 예측치 그리고 예측 정확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제시하는 이익 예측치 또는 주가가 얼마나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결정짓는 특성은 무엇인지, 이러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애널리스트 개인의 경험이라든지 증권사의 규모, 그리고 애널리스트가 관여하는 기업의 수나 산업의 수, 또는 기업의 회계 투명성, 이런 것들과 같이 애널리스트 개인이 제시하는 예측치에 대한 정확성에 관한 연구가 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일반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현재와 같이 이제 코로나 사태와 같이 이 모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온라인에서 투자 정보를 획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창구가 되는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활용을 함에 있어서 사실상 앞서 이야기한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낙관적 편의, 옵티미스틱 바이어스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현재 그 코스피 시장에서 나오는 모든 보고서들의 거의 95% 이상, 거의 99% 정도가 매수 추천 보고서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매수 추천, 바이를 추천하는 투자 의견의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그 의미가 굉장히 많이 퇴색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애널리스트 보고서에서 바이 의견을 냈다고 하더라도 그 바이 의견이 일반적으로 실제로 달성되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활용성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모형을 디자인하고자 합니다. 개별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예측 기간 내에 너무 과도하게 상향 제시되어 있음을 인정을 하고 목표 수익률을 실제 수익률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강제적으로 매도 시점을 즉 목표치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전체의 평균 수익률을 최대화하는 모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 보고서의 평균 수익률을 최대로 하는 목표 주가의 최적 조정치를 찾고자 하고요. 비선형 최적화 방법론인 유전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다음과 같은 모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형에서 찾아내고자 하는 최적값은 목표가의 하향 조정 비율인 알파 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제시된 목표가를 알파 %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현재 과도하게 목표가가 제시되어 있는 것을 일부 보정해서 실제 평균 수익률을 최대화하는 그런 모형을 제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모형의 결과를 보시면 코스피 최근 5년간 2015년부터 19년도 말까지 최근 5년간 코스피 종목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요. 총 21,507개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수집을 하였고 해당 보고서들에 대해서 목표가를 조정하는 전략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적 하향 조정 비율인 알파 값을 도출을 하였고요. 애널리스트 보고서 수집은 환경 컨센서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대상으로 하였고 파이썬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자동 크롤링을 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종목 관련 정보, 주가라든지 그런 것들은 FN가이드의 DB를 활용하였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50개 종목의 평균 목표 수익률은 32%, 즉 현재보다 32% 올라갈 것이다 라고 평균적으로 예측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최적 하향 조정 비율, 즉 이것이 과도하게 상향 제시되어 있음을 인정할 경우 0.71%로 최적 하향 조정 비율이 나타났습니다. 즉 약 23%의 수익률 도달 시점에서 본 종목을 매도할 경우에 초과 수익률을 달성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체 이 50개 종목에 대해서 조정 이전의 목표값과 알파 값을 플라팅을 해봤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제시된 목표 수익률이 높을수록 하향 조정 비율이 낮아지는 음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0.57 그리고 이때 P밸류는 0.001로 과도하게 실제 목표 주가가 상향 제시되어 있음을 수치로 통계적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코스피 상위 그리고 하위 이렇게 10위 정도로 그룹을 나누어서 제시된 목표 수익률과 하향 조정 비율 간 상관관계를 별도로 그룹별로 확인을 하였는데요. 이 경우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 10위 종목까지 삼성전자를 포함을 해서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에서 제시된 목표 수익률 그리고 하향 조정 비율 간의 음의 상관관계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50개 종목 평균을 했을 때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57 정도였는데 현재 1위부터 10위까지에 대한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0.74로 굉장히 뚜렷한 관계를 나타내었고요. 이는 해석하자면 시가총액이 크고 그리고 투자자의 시가총액이 높다는 것은 결국 투자자의 관심 정도가 높은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 애널리스트들이 오히려 목표 주가를 높게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익을 더 보지 못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자면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한 그런 그 종목의 성장 정도, 주가의 성장
정도 또는 하락 정도를 사실상 더 맞추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애널리스트 보고서에 낙관적 편의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본 연구에서 알아보았고, 이것은 코스피 기준 시가총액이 높을수록 더 크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애널리스트 보고서의 낙관적 편의는 보고서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낮출 수밖에 없고, 금융시장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보고서 본래의 역할을 수행을 저해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가지는 낙관적 편의, 이것을 행동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보다 심리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좌측에 있는 좌측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애널리스트들의 허딩 행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관적 편의가 그 당시의 분위기, 과거 2개월 목표 수익률의 평균으로 나타낸 그 당시의 투자 추천 의견의 분위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훨씬 개별 목표 수익률이, 보고서의 목표 수익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이 중에서도 그러한 허딩 행태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할 텐데요. 그 이야기는 공격적 성향의 애널리스트 그리고 보수적 성향의 애널리스트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측의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나타낸 경우 공격적 성향의 애널리스트, 즉 과거의 목표 수익률을 감안하고서라도 기본적으로 다른 타 애널리스트들보다 목표 수익률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제시를 한 그러한 애널리스트들을 나타낸 거고요. 파란색으로 나타낸 부분은 보수적 성향의 애널리스트, 즉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수적으로, 즉 목표 수익률을 조금 다소 낮게 제시를 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애널리스트들의 무리 행동에 따라서 공격적 또는 보수적 추천 성향의 관점에서 이것들을 애널리스트의 행동을 패턴화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일률적으로 목표가를 조정을 했다고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목표가를 좀 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 하향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후속 연구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널리스트 무리 행동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연구 주제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금융시장에서 허딩이 존재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만약 허딩이 존재한다면 누가, 언제, 왜 허딩 형태를 보이는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애널리스트의 행동을 조금 더 패턴화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